광란의 20년대 들어보셨나요? 정말 말 그대로 한 시대 전체가 믿기 힘든 수준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이었죠. 정말이지 너무나 역설적인 10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눈부시게 번영하던 시대가 한순간에 현대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의 원인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풍요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게 만든 그 심장,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포디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포드가 만든 시스템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동시에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서 그들이 다시 소비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와, 지금 들어도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니에요? 이 포디즘이 만들어낸 선순환 구조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 조립 라인이 생산성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둘째, 포드는 그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줘요. 그럼 그 노동자들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자동차를 사기 시작해요. 넷째, 그렇게 늘어난 이익은 다시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 같지 않나요? 사실 포드의 이 고임금 정책은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하루 $5 임금을 딱 지급하니까 글쎄 370%에 달하던 이직률이 16%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생산성은 40%나 급증했고요. 이건 그냥 월급 좀 올려준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를 바꾼 신의 한 수, 엄청난 경영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드디어 우리가 아는 소비자 사회로 성큼 들어서게 됩니다. 자동차가 800만 대에서 2,300만 대로 거의 3배가 됐고요. 전화기는 2배, 그리고 라디오는 이건 진짜 엄청납니다. 6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늘어나요. 여기에 전기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냉장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같은 신문물들이 평범한 미국 가정의 풍경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이 재밌죠? 일단 사고, 나중에 내세요. 맞습니다. 이 모든 소비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 바로 금융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빚, 즉 신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빚이라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나 쓰는 거고 심지어 좀 부도덕하다고까지 여겼거든요. 근데 1920년대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빚은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바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된 겁니다. 문화 자체가 변한 거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이 할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큰 돈을 몇 년씩 모아야 살 수 있었던 세탁기,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제 매달 조금씩만 내면 바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이 할부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거죠. 역사가 데니얼 부어스틴의 말이 딱 맞아요. 미국의 생활 수준은 할부로 구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물건 사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 소비가 이 화려한 시대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용으로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알죠?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 세 번째 장입니다. 파티의 어두운 이면. 이 화려함의 발밑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었는지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시대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금주법이에요. 술을 금지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겠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피크 이지라고 불리는 비밀 술집이 무려 20만 개나 성행했고 술을 밀매하는 게 거대한 산업이 됐죠. 결국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들 배만 불려주고 경찰과 정치인들의 부패만 심화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좀 보세요.
상위 5%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동안 국민의 60%는 먹고 살기 힘든 사실상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 농부나 공장 노동자들은 이 파티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회 기반은 흔들리는데 사람들의 눈은 한 곳으로 쏠려 있었어요.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전 국민적인 광기였죠. 운전기사, 구두닦기, 공장 노동자 할 것 없이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절대로 돈을 잃을 리 없는 마법의 항아리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광기의 불쏘시개가 바로 마진 거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투기꾼들한테 빌려준 돈이 자그마치 85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미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건 그냥 거품이 아니에요. 터지지 직전에 거대한 폭탄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던 어빙 피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폭락 불과 몇 주 전에 주가는 영구적인 고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어요. 전문가조차 현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위험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악이 멈췄습니다. 네 번째 장, 1929년 대폭락. 파티는 끝났고 이제 끔찍한 청구서가 날아들 시간입니다. 붕괴까지의 카운트다운은 정말 숨가팠습니다. 9월 5일 한 분석가가 곧 폭락이 온다고 경고하자 시장이 살짝 흔들려요. 이게 전조였죠. 그리고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11%가 폭락하면서 패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단 하루 만에 1,600만 주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그 충격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1929년 9월 381포인트까지 치솟았던 다우지수가 불과 2달 만에 198포인트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나긴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10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 요란했던 함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품의 생성과 붕괴 과정을 해보면 공식이 딱 보입니다. 첫째, 신기술이 경제 호황을 이끌고, 둘째, 쉬운 대출이 소비와 투기를 부추기고, 셋째, 가격은 영원히 오를 거라는 비이성적인 믿음이 퍼지고, 넷째, 결국 이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패턴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920년대에 자동차, 전기, 라디오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AI PC, 스마트 글래스 같은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시대는 달라도 이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광란의 20년대. 그 시대를 이끌었던 건 새로운 기술, 넘쳐나는 신용, 그리고 호황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쩐지 이 이야기 남의 얘기 같지 않지 않으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의 교훈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